11. 한 주 내내 흐리고 추운 날씨였다. 영국의 초여름에는 그런 일이 드물지 않다. 우리는 두 번 다시 해안으로 내려가지 않았다. 나는 테라스나 잔디밭에서 바다를 볼 수 있었다. 회색빛 거친 파도는 고지를 넘어 밀려들었다. 나는 만으로 밀어닥쳤다가 요란한 물소리와 함께 바다 위에서 부서져 가볍게 해변으로 올라오는 파도를 떠올려 보았다. 테라스에 서서 귀를 기울이면 바다가 웅얼거리는 낮은 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는 절대 그치는 법이 없었다. 악천후를 피하려는 듯 갈매기도 날아왔다. 새들은 저택 위를 빙빙 돌고 날개를 퍼덕이며 울음소리를 냈다. 바다가 너무 시끄러워 싫다는 사람들을 슬슬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때로는 구슬픈 하프 소리 같았고 때로는 신경을 찢어버릴 것처럼 거친 폭발음이 났다. 우리 방이 동쪽에 있고 창문으로 장미 정원이 내려다 보이는 것이 정말 다행이었다. 때로 잠이 오지 않을 때면 나는 조용히 침대에서 빠져나와 창가로 갔다. 거기서는 평화롭고 조용한 밤을 느낄 수 있었다. 휴식을 모르는 바다 소리는 싫었다. 그 소리가 없는 덕분에 나는 평화로운 생각을 할 수 있었다. 숲 사이로 뚫린 경사급한 오솔길, 길 끝에 나오는 회색 해변과 버려진 돌집에 대한 생각을 면할 수 있었다. 그 생각은 정말 하고 싶지 않았다. 낮 동안은 자주 그 집이 떠올랐다. 테라스에서 바다를 볼 때면 어김없이 말이다. 그릇에 핀 푸른 곰팡이, 모형배에 앉은 거미줄, 소파 겸용 침대에 생긴 구멍이 또다시 보이는 것이다. 지붕을 때리는 빗소리는 물론이고 푸른 눈을 가늘게 뜨고 바보스럽게 웃는 벤의 모습까지도. 이런 생각은 내 마음을 어지럽혔다. 다 잊어버리고 싶었지만 다른 한편 왜 그렇게 마음이 어지러운 것인지, 그것들이 나를 이토록 불편하고 불행하게 만드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기도 했다. 내 마음속 깊숙한 곳에서는 은밀한 호기심이 서서히 커져가고 있었다. 아무리 아니라고 해봐야 소용없었다. 이건 절대 안 돼, 절대 금지야 라는 말을 들으면 더더욱 궁금증이 커지는 아이처럼 말이다. 숲길을 걸어 올라오면서 보았던 맥심의 혼란스러운 시선도 잊을 수 없었다. 당신을 이리로 데려오다니 내가 얼마나 멍청한 짓을 저지른 건지 라는 그의 중얼거림도 다 내 잘못이었다. 반대편 해변으로 내려가 과거를 되살려 놓은 셈이었다. 맥심은 본래 모습으로 돌아왔고 우리는 자고 먹고 산책하고 편지를 쓰고 마을로 드라이브하러 가고 하루 종일 이런저런 일을 하면서 함께 생활했다. 하지만 그 일로 인해 우리 둘 사이에는 벽이 생기고 말았다. 그는 벽 저편에서 혼자 걸었고 나는 그쪽으로 넘어갈 수 없었다. 무심코 던진 한마디가 또다시 그런 눈빛을 만들어낼지 몰라 나는 전전긍긍했다. 두려웠다. 바다 이야기만 나오면 당황스러웠다. 바다는 보트, 사고, 익사 사건으로 연결될 것이기 때문이다. 어느 날 점심때 찾아온 프랭크 크롤리 씨가 6km쯤 떨어진 캐리 상구에서 열리는 요트 경주 이야기를 꺼냈을 때에도 바짝 긴장했을 정도이다. 나는 떨리는 마음으로 접시에만 시선을 고정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이야기가 어떻게 흐를지 몰라 식은 땀이 흘렀다. 하지만 정작 맥심은 아무 거리낄 것 없다는 듯 편안하게 대화를 나누었다. 프리스가 식당을 나간 틈에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치즈를 더 가져오는 척하며 찬장 쪽으로 갔다. 그냥 자리에 앉아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있을 수가 없었다. 말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나는 살짝 콧노래까지 불러야 했다. 멍청하고 병적인 행동, 신경쇠약 환자가 할 법한 행동이었다. 내가 원하는 정상적이고 행복한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다. 하지만 어쩔 수가 없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저택에 찾아온 손님들을 맞을 때면 더더욱 힘들었다. 첫 몇 주 동안 근처에 사는 사람들이 많이 찾아왔다. 악수를 나누고 30분 정도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은 본래부터도 수줍고 몸가짐이 서툴렀던 내게 한층 더 어려운 것이었다. 꺼내서는 안 되는 화제가 튀어나올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었다. 저택 앞으로 차가 들어오는 소리에 이어 벨이 울리면 나는 재빨리 침실로 달려간다. 얼굴에 분을 두드리고 서둘러 빗질을 하고 있으면 어김없이 누군가 문을 두드리고 언쟁반에 담긴 명함이 들어온다. 곧 내려간다고 전해줘요. 나는 구두 굽소리를 내며 계단을 내려가 호를 가로지르고 서재문을 연다. 상황이 더 나쁘면 추운 응접실로 가야 하는 경우도 있다. 낯선 여자가 한 명이나 두 명 혹은 부부가
나를 기다리고 있다. 안녕하세요. 맥심은 정원에 나가 있나 봅니다. 버리스가 곧 모셔올 거예요. 새 섹시에게 인사를 드리러 꼭 와야 한다고 생각했답니다. 짧은 웃음소리, 짧은 대화, 침묵, 방 안을 둘러보는 시선. 맨들리는 전처럼 아름다운 모습이군요. 이곳이 마음에 드셨나요? 그럼요. 정말이지. 자칫하면 그 단어, 이런 자리에서는 절대 사용하지 말아야 할 단어, 여학생에게나 어울리는 단어가 튀어나올 뻔했다. 끝내주다라는 단어 말이다. 외눈 안경을 든 기품 있는 노부인에게 이런 말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 맥심이 들어오자 나는 잠시 안도한다. 하지만 다음 순간 엉뚱한 얘기가 나오지는 않을까 싶어 두려워진다. 나는 입을 다물고 미소를 지은 채 두 손을 무릎에 올린다. 손님들은 맥심과 어울려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과 장소에 대해 이야기한다. 때때로 내 쪽으로 의아한 시선을 던지면서 말이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손님들은 이야기하겠지. 참으로 지루한 사람이군. 거의 입을 열지 않잖아. 비어트리스 입에서 처음 나온 이후 계속 귓전에 맴도는 말. 모두의 눈에서 읽을 수 있는 말도. 레베카와는 전혀 다를걸. 내 비밀 창구에 넣어 놓을 만한 작은 조각 정보들을 줄 기회도 있다. 우연히 던진 단어, 질문, 표현 같은 것들. 맥심이 함께 있지 않은 경우라면 그렇게 남몰래 얻어낸 어둠의 지식은 짜릿한 즐거움을 안겨주었다. 답방도 해야 했다. 맥심은 그런 점에서는 철저했기 때문이다. 그가 갈 상황이 안 되면 나 혼자 용감하게 찾아가 예의 바른 대화를 나누었다. 얘기거리를 찾느라 침묵이 흐르는 일도 많았다. 맨들리에서 파티도 많이 열 생각이신가요, 더인트 부인? 이라는 질문이 나오면 나는 아직 모르겠네요. 아직 맥심과 그런 이야기를 해보지 않았어요. 라고 대답했다. 물론 아직은 이러죠. 예전에는 저택이 늘 손님들로 가득 차곤 했죠. 다시 침묵. 런던에서까지 손님들이 몰려올 정도로 대단한 파티였답니다. 네, 저도 그렇게 들었어요. 또다시 침묵. 뒤이어 죽은 사람을 화제에 올릴 때면 늘 그렇듯 상대가 목소리를 낮춘다. 돌아가신 부인은 정말 모든 사람의 사랑을 받았지요. 대단한 분이었어요. 네, 저도 들어서 알고 있답니다. 나는 장갑 소매를 걷어 시계를 흘낏 확인하고는 이제 가야겠네요. 4시가 넘었군요. 라고 말한다. 차를 마시고 가시면 좋겠는데요. 15분만 있으면 차 마실 시간이거든요. 아니에요. 말씀은 감사하지만 맥심과 약속을 해서. 마지막 문장은 대충 흘려 말해도 좋다. 가야겠다는 의도는 충분히 전달되니까. 나와 상대는 함께 자리에서 일어선다. 차를 마시고 가라는 제안이나 맥심과 약속했다는 핑계가 모두 형식적인 말이라는 것을 다 안다. 때로 나는 궁금했다. 어느 날 갑자기 관례를 깨버린다면. 그러니까 내가 차에 앉은 채 전속 나온 상대에게 손을 흔들다 말고 차창을 열어. 다시 생각하니 이렇게 서둘러 갈 필요가 없겠네요. 다시 응접실로 가서 앉지요. 원하신다면 저녁도 먹고 하루 머물다 갈 수도 있고요. 라고 말한다면 어떻게 될까? 인심 좋고 선량한 시골 사람들은 물론 환영이지요. 정말 잘 생각하셨어요? 라고 말하면서도 관례가 깨진 놀라움 때문에 얼굴이 하얗게 질리지 않을까? 정말 그럴 용기가 내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어김없이 차는 자갈길을 따라 부드럽게 움직이기 시작하고 안주인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다시 일상으로 돌아간다. 남편분은 맨들리 무도회를 다시 열 생각이 없으신가요? 정말이지 멋진 행사였는데요. 전 한 번도 잊은 적이 없답니다. 라고 말을 꺼낸 것은 주교 부인이었다. 나는 다 아는 얘기라는 듯 미소를 머금고 아직 결정을 못했답니다. 의논하고 처리할 일이 너무 많았거든요. 라고 대답했다. 당연히 그러시겠죠. 하지만 무도회도 잊지 않으셨으면 해요. 부인께서 남편분을 설득하시면 좋겠는데요. 작년에는 무도회가 없었지만 재작년 무도회는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모릅니다. 맨들리 저택이 그토록 웅장한 적은 없었지요. 발코니에서 악단이 연주를 하고 멋지게 꾸며진 홀에서 춤추는 등 대단했답니다. 물론 준비가 많이 필요한 일이겠지만 모두에게 기쁨이 될 겁니다. 제가 맥심과 꼭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 순간 나는 거실 책상의 서류한 분류칸을, 초대장 뭉치를, 긴 손님 명단과 주소록을 떠올렸다. 그 책상에 키 큰 여자가 앉아
초청하고 싶은 사람 이름 옆에 표시를 하고 초대장을 펼쳐 펜을 잉크에 담근 후 한쪽으로 기울어진 길쭉한 필체로 시원하게 내용을 써내려가는 모습도. 여름에는 정원에서 파티도 열렸죠. 주교 부인이 말을 이었다. 무엇 하나 빠지는 게 없는 그런 파티였답니다. 꽃들은 절정을 이루고 날씨도 화창하고요. 장미 정원에 작은 식탁들을 놓고 차를 마셨죠. 진하고 향기로운 차였어요. 더윈트 부인이 얼마나... 갑자기 주교 부인은 말 실수를 깨닫고 얼굴이 상기된 채 어쩔 줄을 몰라 한다. 나는 얼른 맞장구를 쳐준다. 태연한 척하는 내 목소리가 귀전에 들린다. 레베카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나 봐요. 마침내 그 이름을 내 입으로 말하다니 믿을 수가 없다. 나는 어리둥절한 채 어떤 일이 이어질지 기다린다. 그 이름을 말해버린 것이다. 레베카라는 단어를 큰 소리로 발음한 것이다. 안도감이 들었다. 견디기 어려운 고통에서 풀려난 듯 시원했다. 레베카, 드디어 그 이름을 입 밖에 내었다. 주교 부인이 내 얼굴에 홍조를 보지 않았을지 걱정이 되었다. 하지만 부인은 계속 말을 이었고 나는 커튼 틈새를 엿보는 기분으로 탐욕스럽게 귀를 기울였다. 그러니까 한 번도 만나지 못하신 거죠? 내가 고개를 끄덕이자 주교 부인은 잠깐 망설였다. 물론 저희도 개인적으로 잘 아는 사이는 아니었어요. 주교님은 여기 오신 지 4년밖에 안 되었으니까. 하지만 무도회나 파티에서 만났죠. 어느 겨울날에 저녁을 함께 먹은 적도 있었어요. 레베카는 정말이지 사랑스러운 분이었어요. 생기가 넘치는 분이었고요. 다방면에서 재주가 많으셨던 것 같더군요. 나는 일부러 무심한 어조로 말하면서 장갑 끝단을 만지작거렸다. 영리하고 아름답고 또 운동에도 뛰어났다고 하던데 그런 사람은 쉽게 만날 수 없죠. 그럼요. 재주가 많으셨죠. 무도회 날 계단 아래 서서 모두에게 손을 흔들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하답니다. 풍성한 검은 머리가 흰 살결을 더 눈부시게 만들었죠. 드레스도 어찌나 아름다웠는지요. 집안도 훌륭하게 꾸려 나가셨더라고요. 나는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전 그냥 대충 하고 산답니다. 시간과 노력이 워낙 많이 드는 일이어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거의 맡기고요. 라고 덧붙였다. 모든 걸 다 잘할 수는 없지 않겠어요? 게다가 부인께서는 아직 젊으시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다 익숙해지실 겁니다. 그건 그렇고 어떤 취미 생활을 하시나요? 그림을 그리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취미라 말하기는 좀 쑥스럽네요. 소소한 취미로는 그만한 게 없죠. 누구나 그림을 그릴 줄 아는 것도 아니고요. 재능을 섞이시면 안 돼요. 맨들리에는 그림 그리기 좋은 곳이 많답니다. 그건 정말 그래요. 나는 좀 우울해졌다. 한쪽 어깨에는 접이식 의자와 연필통을, 다른 어깨에는 소소한 취미를 메고 맨들리 곳곳을 돌아다니는 내 모습이 떠올랐던 것이다. 소소한 취미라니? 참으로 마음에 안 드는 표현이었다. 사냥은 안 하시나요? 네, 말타기나 사격 같은 건 안 해봤어요. 전 산책을 좋아해요. 이건 너무 김을 빼는 대답 같았다. 산책은 세상에서 가장 좋은 운동이죠. 우리 부부도 많이 걸어 다닌답니다. 주교는 모자를 쓰고 아내와 팔짱을 낀 채 교회 주위를 빙빙 돌며 산책하는 건 아닐까? 속으로 궁금해졌다. 주교 부인은 몇 년 전 페나인 지역을 도보 여행했던 경험담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하루 30km씩 걷는 강행군이었다고 했다. 나는 예의 바르게 미소를 띠고 고개를 끄덕이면서 페나인이 어떤 곳인지 기억을 더듬었다. 안데스 같은 산맥인가? 나중에야 학교 지리책에서 본 남북으로 길게 뻗은 야트막한 언덕줄기가 떠올랐다. 페나인에서도 주교는 늘 모자를 쓰고 있었겠지? 그 집 거실의 시계가 날카로운 소리로 내실을 알려준 덕분에 굳이 시계를 볼 필요도 없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이렇게 만나서 정말 반가웠습니다. 조만간 한번 들러주십시오. 라고 인사했다. 꼭 가고 싶네요. 하지만 주교님이 워낙 바쁘셔서요. 남편분께 인사를 전해주세요. 무도회를 다시 열어달라는 부탁도 전해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지요. 다시 한번 다 아는 얘기라는 듯 태연하게 대답하고 나는 자동차에 앉아 엄지 손톱을 물어뜯는다. 멋지게 차려입은 사람들이 맨들리의 커다란 홀을 가득 메운 광경을 그려본다. 사람들은 헛기침을 하고 웃고 이야기한다. 악사들은 발코니에 자리를 잡고 응접실 벽 쪽으로 뷔페 테이블을 차려 놓았을다. 맥심은 계단 앞에 서서 웃고 악수하며 자기 옆에 서 있는 사람, 키 크고 날씬하며 주교 부인의 말대로 검은 머리에 피부가 눈부시게 하얀 사람 쪽을 돌아본다.
그 사람은 손님들에게 불편한 점은 없는지 부지런히 살피고 하인들에게 지시를 내린다. 늘 우아하게 행동하여 한순간도 서툰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 그 사람이 춤출 때면 흰 진달래 향이 사방에 퍼졌겠지. 맨들리에서 파티도 많이 열 생각이신가요, 더윈트 부인? 캐리스 쪽에 사는 어느 부인을 찾아줄 때 받았던 질문이 갑자기 귓전에 울린다. 질문이라기보다는 제안이나 부탁 같은 말투였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내 모습을 살펴보며 혹시 임신한 것은 아닌지 고민한 뒤 재빨리 브릿지 게임 쪽으로 시선을 돌리던 그 두 눈도 생각난다. 나는 두 번 다시 그 부인을 만나고 싶지 않았다. 아니, 그 누구도 다시 보고 싶지 않았다. 그들은 호기심에 못 이겨 무엇이든 꼬치꼬치 알아보려고 맨들리를 찾은 것이었다. 그래서 내 표정, 행동 거지, 몸매를 비판하고 싶어 했고 맥심과 내가 서로 어떻게 행동하는지 관찰하여 우리 부부의 관계를 짐작하려 했다. 나중에 끼리끼리 모여서는 예전과는 전혀 다르다고 수군거리기 위해서 말이다. 결국 나와 레베카를 비교하기 위해 온 것이다. 더 이상 이런 식의 답방은 안 하겠어. 나는 결심했다. 맥심에게도 그렇게 말해야 한다. 무리하다고 욕해도 상관없다. 비판할 거리, 수군될 거리가 더 많아질 테니 잘된 일이었다. 내 출신을 걸고 넘어질 것이다. 뭐 놀랄 것도 없지. 어차피 별 볼 일 없는 출신이잖아. 라고 말하겠지. 어깨를 으쓱해 보이며 깔깔거릴 수도 있다. 그거 알았어요? 글쎄 몬테카를로인가 하는 곳에서 돈 한 푼 없는 여자를 데려온 거라잖아요. 어떤 늙은 여자의 동반자 역할을 하고 있었다나? 다시 웃음을 터뜨리고 눈썹을 더욱 치켜 세운다. 말도 안 돼. 정말이요? 맥심은 참으로 괴짜군요. 레베카 같은 부인을 잃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요? 나는 상관하지 않겠다. 신경 쓰지 않을 것이다. 좋을 대로 떠들라지. 차가 대문을 지날 때 나는 문지기 마누라에게 미소를 보냈다. 하지만 문지기 마누라는 텃밭에서 허리를 굽히고 있어 내 미소를 보지 못한 모양이었다. 나는 다시 손을 흔들어 보였지만 여자는 멍하니 바라보기만 했다. 내가 누군지 모를 리는 없었는데 말이다. 나는 다시 등을 기대고 앉았다. 좁은 모퉁이를 돌아서자 앞서서 걸어가고 있는 사람이 보였다. 프랭크였다. 그는 차 소리에 걸음을 멈춰 돌아보더니 모자를 벗으며 내게 미소를 보냈다. 나를 만나 기뻐하는 듯 했다. 나도 미소로 답했다. 나를 반겨주다니 고마운 일이었다. 나도 그가 좋았다. 비어트리스는 그가 멍청하고 재미도 없다고 했지만 내 생각은 달랐다. 어쩌면 그건 나 역시 멍청하기 때문일지도 몰랐다. 우리는 둘 다 멍청한 것이다. 둘 다 재미있는 대화 상대가 못 되는 것이다. 나는 운전사에게 차를 세워달라고 했다. 내려서 크롤리 씨와 함께 걷는 편이 좋겠어요? 프랭크가 차문을 열어주었다. 답방을 하고 오시는 모양이죠, 더윈트 부인? 그렇답니다, 프랭크. 나는 맥심을 따라 그를 프랭크라고 불렀지만 그는 늘 나를 더윈트 부인이라고 불렀다. 그는 그런 사람이었다. 만약 우리 둘이 어느 무인도에 고립되어 평생 함께 살게 된다 해도 나는 언제까지나 더윈트 부인일 것이다. 주교님 댁에 갔었어요. 주교님은 안 계셨지만 부인을 만났죠. 그분들은 산책을 아주 좋아하신대요. 베나인에서는 하루 30km씩 걷기도 하셨다는군요. 전 페나인에 가보지 못했습니다. 아주 아름답다는 말만 들었죠. 제 아저씨 한 분이 거기 사셨거든요. 그는 늘 그런 식으로 말을 했다. 안전하고 예의 바르게 말이다. 주교 부인은 맨들리에서 무도회를 열 것인지 궁금해하더군요. 나는 슬쩍 상대를 곁눈질하면서 말했다. 지난번 무도회에 참석해서 아주 즐거웠다고요? 전 여기서 무도회가 열렸는지 몰랐거든요. 그는 잠시 머뭇거렸다. 대답하기 곤란한 모양이었다. 맨들리 무도회는 연례 행사였습니다. 지역 사람들 모두가 참석했지요. 런던에서 오는 손님들도 많았습니다. 대단했지요. 준비하기가 퍽 힘들었겠네요? 그렇습니다. 아마 레베카가 다 준비했겠지요? 나는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무심한 어조로 물었다. 프랭크는 내 표정을 읽으려는 듯 내 쪽을 돌아보았지만 나는 앞만 보고 걸었다. 우리 모두 함께 준비했었지요. 조용한 목소리였다. 조심스럽게 대답하는 그의 모습이 약간 우스꽝스러웠다. 수줍어하는 내 모습이 연상되기도 했다. 그 순간 나는 그가 레베카를 사랑했었나 하는 의문이 들었다. 그의 목소리가 그런 상황에 맞는 목소리였던 것이다. 갑자기 새로운 가능성이 떠올랐다. 프랭크는 수줍음 많고 또 지루한 사람이었으므로
그런 마음을 레베카를 포함해 누구에게든 절대 털어놓지 않았으리라. 무도회를 연다 해도 전 아무 도움이 안 될 것 같네요. 뭘 조직하고 준비하는 데는 영 소질이 없어서요. 부인께서 직접 뭘 할 필요는 없을 겁니다. 그냥 아름답게 꾸미고 참석만 하시면 됩니다. 말씀은 고맙지만 전 아름답게 꾸미는데도 별로 자신이 없는걸요? 아니요, 아주 잘 해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려 깊은 말이었다. 나는 거의 속아 넘어갈 뻔했다. 하지만 절대로 속지는 않았다. 맥심에게 무도회 이야기를 물어봐 줄래요? 내가 물었다. 왜 직접 여쭤보시죠? 그러기 싫어요. 그 후로 우리는 말없이 걸었다. 레베카의 이름을 입 밖에 내지 못하고 망설이던 단계는 지나갔다. 조금 전에는 주교 부인에게 그리고 지금은 프랭크에게 그 이름을 말했으니까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싶은 충동이 일었다. 자극과 만족을 함께 얻고 싶었다. 결국은 입을 열 수밖에 없었다. 저번에 해변으로 내려가셨어요. 방파제가 있는 해변요? 제스프는 정신이 나간 것 같은 남자에게 마구 지저대더군요. 배 말씀이시군요. 이제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배는 늘 그렇게 해변에 나와 있지요. 선량한 사람이니 무서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파리 한 마리도 못 죽일 테니까요. 저도 무서워하지는 않았어요. 나는 잠시 말을 멈추고 스스로 용기를 복돋기 위해 콧노래를 불렀다. 거기 있는 집은 곧 무너져버릴 것 같더군요. 제스프 묶을 끈을 찾느라 그 안에 들어갔어요. 그릇에는 곰팡이가 나고 책들도 다 망가지고요. 왜 그렇게 내버려 두는 거죠? 조치를 취해야지요. 어차피 금방 대답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지는 않았다. 그는 몸을 낮추고 구두끈을 맸다. 나는 관목 이파리를 하나 따서 살펴보는 척했다. 맥심이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판단한다면 저한테 말을 할 겁니다. 여전히 구두끈을 손에 쥔 채 그가 대답했다. 거기 있는 건 전부 레베카 물건인가요? 그렇습니다. 나는 이파리를 던져버리고 다른 이파리를 손바닥 위에 놓았다. 그 집은 어떤 용도였을까요? 가구가 다 들어있더라고요. 겉에서 볼 때는 그냥 보트 보관 창고라고 생각했는데 본래는 보트 보관 창고였습니다. 불편한 화제라는 것을 드러내듯 프랭크의 목소리가 다시 긴장되었다. 그러다가 보신 모습처럼 바뀌었죠. 그분이 가구며 그릇을 집어넣었고요. 레베카도 드윈트 부인도 아닌 그분이라고 말하는 것이 재미있었다. 그곳을 자주 사용했나요? 네, 그랬습니다. 달밤에 소풍을 가기도 했고 뭐 그런 식이었죠. 우리는 나란히 서서 걸었고 나는 아직도 콧노래를 부르는 중이었다. 멋지군요. 달밤의 소풍이라니 아주 재미났겠어요. 프랭크, 당신도 참석했나요? 한 번인가 두 번 갔었지요. 나는 그가 마지못해 대답한다는 사실을 모른 척했다. 배대는 곳에는 왜 부표가 있죠? 보트를 거기에 묶어두었거든요. 어떤 보트요? 그분의 보트 말입니다. 나는 짜릿한 기분이 되었다. 질문을 계속 던져야 했다. 그는 더 이상 이야기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게 분명했지만 말이다. 미안했지만 나는 고집을 부리던 말을 이었다. 그대로 입을 다물 수는 없었다. 배는 어떻게 되었죠? 레베카가 바다에 빠졌을 때 바로 그 배에 타고 있었던 건가요? 그렇습니다. 배가 뒤집혀 가라앉았습니다. 그분은 배 밖으로 떨어졌고요. 얼마나 큰 배였죠? 그 작은 해변과 거의 똑같은 크기였습니다. 나는 곧 바깥쪽으로 흐르던 초록빛 바다, 거품이 일던 그 바다를 생각했다. 갑자기 바람이 거꾸로 불었던 것일까? 그래서 배가 뒤집히고 만 것일까? 누군가 레베카를 구해낼 수는 없었나요? 아무도 그 사고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분이 나간 것도 아무도 몰랐으니까요. 나는 그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도록 애썼다. 놀란 표정을 눈치채서는 안 되었다. 그때까지 나는 보트 경주에서 사고가 난 것으로 생각했던 것이다. 다른 배들도 많고 절벽 위에서 구경하던 사람도 많은 상황 말이다. 혼자서 그 만으로 나갔으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집안 사람들은 당연히 알았어야죠. 그렇지 못했습니다. 전에도 그런 식으로 혼자 나가는 일이 많았거든요. 한밤중에 집으로 돌아오기도 했고 그냥 해변에 그 집에서 자기도 했습니다. 무섭지 않았나 보죠? 네? 그분은 아무것도 무서워하지 않는 분이었습니다. 맥심은 레베카가 그렇게 혼자 나가는 걸 어떻게 생각했나요? 프랭크는 잠시 침묵하더니 그건 모르겠습니다. 라고 짧게 대답했다. 누군가를 위해서 입을 다무는 것 같았다. 맥심이나 레베카를 위해서 혹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상했다.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알 수 없었다.
레베카는 보트가 가라앉은 뒤 해변으로 헤엄쳐 나오려 하다가 익사한 것이겠지요? 그렇습니다. 작은 배가 마구 출렁거리는가 싶더니 바닷물이 쏟아져 들어온 것이다. 바람에 못 이긴 돛이 배를 눌러 가라앉는 속도를 부채질했을 것이고 칠흑처럼 어두운 밤이었음에 틀림없다. 거기서 헤엄쳐 가려는 사람에게 해안은 까마득히 멀었으리라. 얼마나 지난 후에 레베카를 찾아냈죠? 2달 후에요. 2달이라고? 물에 빠져 죽은 사람은 이틀 정도 지나면 발견되는 법이 아닌가? 파도에 휩쓸려 해안으로 밀려올 텐데. 어디서 찾았죠? 여기서 70km쯤 떨어진 에지컴 해변이었습니다. 7살 때 놀러 가본 적이 있는 곳이었다. 부두와 당나귀를 보았었지. 혼자 당나귀를 타고 모래사장 위를 다녀보기도 했다. 2달이나 지났는데 어떻게 알아볼 수가 있었지요? 나는 어째서 프랭크가 한 문장을 말할 때마다 머뭇거리는지 의아했다. 혹시나 레베카를 욕보일까 염려하는 마음일까? 이토록 조심할 필요가 있는 것일까? 맥심이 에지컴에 가서 신원 확인을 했습니다. 갑자기 더 이상 묻고 싶지 않았다. 머리가 어지럽고 속이 메스꺼웠다. 나는 실컷 얻어맞고 쓰러지는 사람을 흥미진진하게 지켜보는 구경꾼 같았다. 죽은 사람을 보고 싶어 안다라는 한심한 사람 같았다. 나 자신이 미웠다. 얼마나 부끄럽고 천박한 질문들이었나. 프랭크는 나를 경멸할 것이 틀림없다. 모두에게 힘든 시간이었군요. 그 기억을 다시 떠올리고 싶지 않겠지요. 전 다만 해변의 그 빈집을 어떻게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했던 것뿐이에요. 습기 때문에 가구가 다 망가질 판이었어요.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마음이 불편했다. 땀이 났다. 그는 내가 그 빈집 때문에 그 모든 질문을 던진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알고 있다. 그리고 나 때문에 충격을 받았을 것이다. 우리는 편안한 친구 같은 관계였다. 나는 그를 내 편으로 생각했다. 어쩌면 난 그 관계를 엉망으로 망쳐놓았는지도 모른다. 그는 이제 나를 다른 눈으로 볼 것이다. 정말 긴 길이에요. 이 길을 보면 그림 동화에 나오는 숲이 생각나요. 왕자가 길을 잃는 숲 말이에요. 이 길은 늘 생각보다 길고 나무들이 빽빽해 어둡죠. 네, 정말 그렇습니다. 또 다른 질문이 나올까봐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는 말투였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어떤 말이든 해야 했다. 내가 망신을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프랭크, 당신이 무슨 생각하는지 알아요. 왜 제가 그런 질문을 던졌는지 이상하겠죠? 쓸데없이. 심지어는 잔인할 정도로 호기심이 많다고 여길 거예요.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정말이에요. 다만 가끔씩 저만 불리한 입장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곳 맨들리에 사는 것도 낯설고 지금까지와 다른 방식으로 생활해야 하는 것도 힘들고요. 오늘 오후처럼 답방을 할 때마다 사람들은 저를 아래 위로 훑어보며 제대로 해낼까 의심스럽다는 눈길을 보내죠. 대체 맥심은 뭘 보고 저 여자랑 결혼한 걸까? 라고 말하는 듯 말이에요. 그러면 저 스스로도 자신이 없어져요. 해서는 안 될 결혼을 했다는 생각? 우리는 결코 행복해질 수 없으리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와 처음 만나는 사람은 누구나 저 여자는 레베카와 정말 다르군 이라고 생각한다는 걸 저도 안다고요. 속에 있는 말을 쏟아놓고 나자 부끄러웠다. 어떻든 이제는 속마음을 다 드러내버린 셈이었다. 그는 걱정스럽다는 눈길로 나를 바라보았다. 더윈터 부인, 제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 같은 경우는 부인께서 맥심과 결혼하셔서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맥심의 인생은 부인과의 결혼으로 완전히 바뀌었죠. 그것만 봐도 결혼 생활은 아주 성공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 부인처럼 맨들리의 생활에 그러니까 완전히 익숙하지 않은 분이 맥심에게는 더욱 매력적일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비판적인 시각을 가졌다고 느끼신다면 그건 이곳 토박이들이 워낙 예의가 없는 탓일 겁니다. 전 부인에 대해 나쁜 소리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2번 다시 그런 소리가 안 나오도록 단속했을 것이고요.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고마워요, 프랭크. 위안이 되는군요. 제가 어리석은 소리를 했나 봐요. 사람 만나는 일이 저한테는 워낙 힘들었어요. 어쩔 수 없이 사람을 만나야 할 때면 내 앞에 있던 사람, 본래부터 이런 일에 익숙했던 그 사람은 얼마나 쉽고 자연스럽게 행동했을까 하는 생각을 한답니다. 매일같이 저한테는 자신감, 우아함, 아름다움, 현명함, 유머 감각 같은 것이 부족하다는 걸 깨닫죠. 그 사람,
레베카가 다 가지고 있던 그 자질 말이에요. 그런 생각을 하면 견디기 힘들어져요.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곤혹스럽다는 듯 정면만 응시했다. 이윽고 그는 손수건을 꺼내 코를 풀었다. 그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왜요? 그게 사실인걸요? 내가 말했다. 부인께도 그런 것과 똑같이 중요한, 아니 더더욱 중요한 자질이 있으니까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게 주제 넘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직 결혼을 안 했고 여자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합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남자들, 또한 남편들은 아름다움이나 유머 감각보다는 친절함, 진실함, 그리고 정숙함 같은 덕목이 훨씬 더 가치 있다고 여길 것 같습니다. 그는 흥분한 듯 다시 한번 코를 풀었다. 나보다 그가 더 많이 흥분한 것이다. 그 점을 깨닫고 나자 나는 일종의 우월감을 느끼며 침착해졌다. 그는 왜 이렇게 별나게 구는 걸까? 나는 그리 많은 말을 하지는 않았다. 그저 레베카의 역할을 물려받는 데서 오는 불안감을 토로했을 뿐이다. 프랭크가 나를 축혀 세웠던 덕목들은 레베카에게도 있었으리라. 레베카 역시 친구들에게 친절하고 진실했을 것이다. 그러니 모두의 사랑을 받았겠지. 정숙함이란 건 뭘 말하는 걸까? 전부터 이해하지 못하는 개념이었다. 그건 그저 목욕을 하러 가다가 다른 사람을 만나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에 불과한 게 아닐까? 그는 역시 말주변이 없군. 비어트리스는 그를 두고 멍청한 사람이라고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한다고 했지. 글쎄요, 전 잘 모르겠군요. 제가 남달리 친절하고 진실한지 게다가 정숙하게까지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저 상황에 맞춰 살아왔던 것 같거든요. 몬테카를로에서 혼자 돌아다녔던 것이나 맥심을 만나 그렇게 서둘러 결혼한 것이나 그리 정숙한 행동이라고는 볼 수 없잖아요. 그런 생각은 안 하시나 봐요. 더윈트 부인, 제가 한순간이라도 두 분의 결혼이 도덕적이지 못하다는 생각을 했다고 보십니까? 낮은 목소리였다. 아니, 그랬을 것 같지는 않아요. 나는 서둘러 대답했다. 순진한 그에게 내가 충격을 준 모양이었다. 그나저나 도덕적이라는 말은 어쩌면 이토록 자연스럽게 부도덕이라는 말을 떠오르게 하는 걸까? 걱정입니다. 맥심이 부인의 생각을 안다면 몹시 실망하고 또 염려할 겁니다. 제 생각에 맥심이 전혀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남편에게 말하지 않으실 거죠? 그럼요. 저를 어떻게 보시고 그런 다짐을 받으시려는 겁니까? 하지만 저는 맥심을 아주 잘 압니다. 여러 상황에서 그를 지켜봤죠. 부인께서 과거 일로 괴로워하신다는 걸 안다면 그것만큼 맥심을 낙담시키는 일은 없을 겁니다. 제가 장담할 수 있습니다. 맥심은 이제 건강하고 명랑한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지난번에 레이시 부인께서 말씀하셨던 작년까지만 해도 몸과 마음이 망가지기 직전이었죠. 그러니 지금 부인의 존재는 아주 중요합니다. 부인께서는 젊고 다정다감하십니다. 그리고 과거와 아무 관계없는 분이죠. 더윈트 부인. 그러니 필요 없는 것은 다 잊으십시오. 맥심이 그랬듯이 머릿속에서 지우십시오. 우리 중 누구도 과거를 돌이켜보고 싶지 않습니다. 맥심이 가장 그럴 테고요. 우리가 과거에서 벗어날 것인지 아닌지는 부인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를 과거로 데려가지 말아 주십시오. 그의 말이 옳았다. 역시 프랭크는 내 친구, 내 편이었다. 나는 나 자신만 생각했다. 열등감에 사로잡혀 과민 반응을 보였던 것이다. 진작 이런 얘기를 털어놓을 걸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그랬다면 제가 고민을 덜어드렸을 텐데요. 이제 기분이 나아졌어요, 프랭크. 어떤 일이 일어나도 당신은 내 친구가 되어주겠죠? 물론 그러겠습니다. 우리는 어두운 숲을 빠져나와 다시 환한 길로 접어들었다. 철쭉길이 시작되었다. 철쭉철은 곧 끝이었다. 벌써 색이 약간 바랜 듯 했다. 다음 달이면 꽃잎이 하나둘 떨어질 것이고 정은사 손에 깨끗이 치워질 것이다. 철쭉의 이글거림은 짧은 아름다움이었다. 오래가지 못하는 아름다운 말이다. 프랭크, 얘기를 마치기 전에 한 가지만 더 묻고 싶어요. 솔직하게 대답하겠다고 약속해 줘요. 그는 잠시 머뭇거렸다. 이건 별로 공평하지 않군요. 부인께서는 제가 대답할 수 없는 걸 질문하실지도 모르니까요. 아니, 그런 질문은 아니에요. 대답하기 곤란한 일은 없을 거예요. 그렇다면 좋습니다. 약속하지요. 어느덧 저태가 피었다. 늘 나를 감탄하게 만드는 완벽한 대칭미와 우아함, 단순함이 그날도 여전했다. 수많은 창문이 햇살을 받아 반짝거렸다. 이끼가 붙은 돌벽은 부드럽게 빛났다. 서재 굴뚝에서 가는 연기가 피어올랐다.
나는 그를 곁눈질하면서 엄지 손톱을 물어뜯었다. 저 레베카는 아주 아름다웠나요? 프랭크가 뜸을 들였다. 나는 그의 얼굴을 볼 수가 없었다. 그 역시 시선을 멀리 보냈다. 그렇습니다. 제 평생 본 중에 가장 아름다운 분이었습니다. 우리는 계단을 올라가 홀로 들어갔다. 나는 벨을 눌러 차를 가져오게 했다. 12. 댄버스 부인과는 별로 만날 일이 없었다. 바쁜 모양이었다. 그저 매일 아침 거실로 전화를 걸어 인사했고 책상 위에 어김없이 그날의 메뉴를 올려놓을 뿐이었다. 그것이 우리 둘이 맺는 관계의 전부였다. 댄버스 부인은 내게 클래리스라는 몸종을 구해주었다. 영지의 어느 집 딸이라는데 아주 얌전하고 예의 바른 소녀였고 천만다행히도 이전까지 이런 일을 해본 적이 없어 자기 기준이라는 게 없었다. 클래리스는 저택에서 유일하게 나를 어려워하는 존재임에 틀림없었다. 그 애에게만은 내가 온전한 안주인 더윈터 부인이었다. 다른 사람들의 입방아에도 별 영향을 받지 않은 상태였다. 25km 떨어진 다른 마을의 숙모집에서 자란 후 막 맨들리러 온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나는 클래리스와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했다. 아, 내 양말 좀 꿰매주겠니? 라는 부탁도 스스럼없이 할 수 있었다. 그전까지 몸종 역할을 겸하던 하녀 앨리스는 왠지 대하기가 껄끄러웠다. 그래서 나는 바느질을 부탁하지 못하고 속옷이나 가운 같은 것을 숨겨두었다가 직접 꿰맸다. 언제가 내 속옷을 들고 값싼 천이며 조잡한 레이스 같은 것을 자세히 살펴보던 앨리스의 표정을 나는 절대 잊지 못했다. 마치 자기 자존심에 상처를 입은 듯한 충격적인 표정 말이다. 그전까지 나는 내 속옷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깨끗하고 단정하면 그만이지 소재나 레이스에는 신경 쓰지 않았던 것이다. 혼수로 속옷 12벌을 준비한다는 얘기를 듣긴 했어도 그러려니 했을 뿐이었다. 하지만 앨리스의 표정은 내게 교훈을 안겨주었다. 즉시 런던에 편지를 써서 속옷 카탈로그를 부탁했다. 그리고 주문을 할 즈음에 클래리스가 오게 되었다. 클래리스 때문에 새 속옷을 산다는 건 낭비 같았다. 나는 카탈로그를 서랍에 던져버렸다. 앨리스가 내 속옷 얘기를 다른 하인들에게 했을까? 나는 가끔 궁금했다. 남자들이 없을 때 여자들끼리 모여 낮은 소리로 쑥덕였을까? 앨리스는 워낙 자존심이 강해 쉽게 그런 화제를 입에 올리지는 않았을 것 같기도 했다. 아니, 그렇지 않다. 내 속옷은 아주 큰 관심사였으리라. 어쩌면 우연히 안방에서 흘러나오는 비밀스러운 이혼 논의보다도 더 흥미진진한 것일 수도 있다. 어떻든 나는 클래리스가 앨리스 역할을 이어받게 되어 기뻤다. 클래리스는 진짜 레이스와 가짜 레이스를 구별하지 못할 것이었다. 댄버스 부인이 여러모로 배려한 모양이었다. 나와 클래리스가 잘 맞는 사람들이라고 판단한 게 틀림없었다. 이제 나는 댄버스 부인의 분노와 미움이 무엇 때문인지 알 수 있었고 그래서 오히려 마음이 더 편했다. 부인은 나 개인이 아닌 내가 차지한 지위가 싫은 것이다. 나 아닌 그 누가 레베카의 자리를 차지했다 해도 똑같이 냉랭한 대접을 받았으리라. 비어트리스가 점심을 먹으러 왔을 때 했던 몰랐나요? 부인은 레베카를 숭배했답니다. 라는 말을 나는 그렇게 해석했다. 당시 나는 그 말에 충격을 받았다. 예상치 못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할수록 댄버스 부인에게서 처음 느꼈던 두려움이 조금씩 사라졌다. 동정하는 마음도 생겼다. 부인의 마음이 어째서일지 상상할 수 있었다. 내가 더윈터 부인이라고 불릴 때마다 상처를 입었을 게 아닌가. 매일 아침 내선 전화를 걸어 네, 댄버스 부인? 이라고 답하는 내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다른 목소리를 떠올릴 게 아닌가. 저택의 이방저방을 다니면서 창가 자리에 놓인 베레모, 의자에 올려진 뜨개질 바구니 등 내 흔적을 볼 때마다 전에 똑같이 행동했던 다른 사람을 생각할 것이리라. 레베카를 전혀 모르는 나까지도 그러니 오죽하겠는가. 댄버스 부인은 레베카가 어떻게 걸었는지 어떻게 말했는지 알고 있다. 눈동자의 색깔, 미소, 머릿결도 알고 있다.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그런 건 하나도 모르지만 그래도 때로는 레베카가 댄버스 부인과 마찬가지로 살아있는 사람인 양 느껴지는 것이다. 프랭크는 과거를 다 잊으라고 했지. 나도 잊고 싶다. 하지만 그는 나처럼 매일 거실에 앉아 레베카가 사용했던 펜을 집어들지 않는다.
눈앞 서류함에 붙은 레베카의 글씨를 바라볼 필요도 없다. 벽난로 선반 위의 촛대, 시계, 꽃이 꽂힌 화병, 벽에 붙인 그림을 보면서 매일같이 그 모두가 레베카의 것이었다고, 레베카가 선택한 것이었다고 기억할 일도 없다. 저녁 되면 레베카의 자리에 앉아 레베카의 나이프와 포크를 사용하고 레베카의 물잔으로 물을 마시지 않는다. 레베카가 입었던 외투를 걸쳤다가 주머니에서 레베카의 손수건을 찾아내는 일도 없다. 서재에서 여자의 발소리를 들은 늙은 개가 고개를 쳐들고 코를 킁킁거리다가 자기가 찾는 그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고개를 떨어뜨리는 그런 상황을 매일같이 접하지도 않는다. 하찮은 작은 일들, 하나씩 보면 아무것도 아닌 일들이지만 내게 있어 레베카는 보고 듣고 느낄 수밖에 없는 대상이었다. 난 정말이지 레베카 생각을 하고 싶지 않았다. 나는 행복해지고 싶었다. 맥심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며 함께 살고 싶었을 따름이었다. 내 마음속에는 그것 말고 아무런 바람도 없었다. 그런데도 늘 머릿속에, 꿈속에 레베카가 찾아오는 것을 어찌할 수 없었다. 나 스스로가 맨들리의 손님이라는 생각을 떨치지 못했다. 레베카가 다니던 곳을 걷고 쉬던 곳에 몸을 누이던 손님, 안주인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손님, 말 한마디 한마디, 물건 하나하나가 끊임없이 내게 그 사실을 상기시켰다. 어느 여름날 아침 나는 라일락을 한아름 안고 서재로 들어가며 프리스를 찾았다. 프리스, 이 라일락을 꽂을 키 큰 화병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정원 겹방의 것은 너무 작아요. 라일락은 늘 응접실의 흰 화병에 꽂습니다, 마님. 화병이 망가지지 않을까요? 약해 보이던데? 돌아가신 더윈트 부인은 늘 그 화병을 사용했습니다, 마님. 아, 그렇군요. 알겠어요. 흰 화병이 도착한다. 벌써 물이 차있다. 나는 라일락 가지들을 하나씩 화병에 꽂아 넣는다. 연자줏빛 라일락의 달콤한 향기가 방 안을 가득 채우고 열린 창으로 흘러드는 막깎은 잔디 냄새와 섞인다. 나는 생각한다. 레베카도 이렇게 했겠군. 라일락을 꺾어와서 이 화병에 꽂았겠지. 난 따라하는 것일 뿐이야. 이건 레베카의 화병이고 레베카의 라일락이야. 언젠가 정원 겹방의 선반에서 본 책넓은 모자를 쓰고 레베카는 정원으로 나갔겠지. 잔디밭을 가로질러 라일락 앞으로 가서 콧노래를 부르고 개들에게 말도 걸면서 이 가위로 꽃을 잘랐을 것이다. 창가 테이블의 스탠드를 좀 치워주겠어요? 거기 라일락 화병을 놓으려고요? 돌아가신 더윈트 부인께서는 늘 소파 옆 테이블에 화병을 두셨습니다. 아, 그렇군요. 나는 화병을 잡고 잠시 망설인다. 프리스의 얼굴은 순종적이다. 창가 테이블에 화병을 놓겠다고 하면 기꺼이 따를 것이다. 당장이라도 스탠드를 옮겨주겠지. 좋아요. 이쪽 테이블이 더 크니 보기가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라일락 화병은 늘 그랬듯 소파 옆 테이블 위에 놓인다. 비어트리스는 결혼 선물 약속을 잊지 않았다. 어느 날 아침 커다란 상자가 배달되어 왔다. 로버트가 낑낑거리며 옮길 정도로 크고 무거운 상자였다. 나는 거실에 앉아 그날의 메뉴를 살펴보고 있었다. 선물 꾸러미를 보고 아이처럼 신이 난 나는 서둘러 끈을 풀고 진갈색 포장지를 벗겼다. 책 같았다. 내 생각이 맞았다. 4권짜리 커다란 책이었다. 회화의 역사라는 제목이었다. 읽은 안에 옳게 마음에 들면 좋겠군요. 사랑을 담아 비어트리스 보냄이라고 쓰인 쪽지가 들어있었다. 비어트리스가 런던에 나가 책을 사는 모습이 떠올랐다. 단호한 목소리로 예술에 관심이 많은 사람에게 선물할 책을 사고 싶은데요? 라고 말했겠지. 그럼 전무는 알겠습니다. 이쪽으로 오시지요? 라고 대답했을 것이다. 비어트리스는 책을 몇 장 넘겨보고는 괜찮아 보이는군요. 결혼 선물로 주려는 거니 좋은 책이어야 해요. 전부 예술에 대한 내용이지요? 라고 묻고 전무는 네, 이 분야의 책으로는 이만한 것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으리라. 비어트리스는 쪽지를 적어 끼우고 수표 책을 꺼내 계산한 뒤 맨들리, 더윈트 부인이라고 주소를 썼을 것이다. 비어트리스다운 멋진 선물이었다. 내가 그림을 좋아한다는데 차관에 런던에 나가 그림과 관련된 책을 사서 보내다니 얼마나 고마운지 몰랐다. 비어트리스는 비 오는 날이면 내가 이 책의 그림들을 넘겨보다가 도화지를 꺼내 마음에 드는 그림을 모사하는 광경을 상상했으리라. 고마운 비어트리스, 갑자기 소리내어 울고 싶은 충동에 사로잡혔다.
나는 그 무거운 책들을 거실 어디에 놓으면 좋을지 여기저기 둘러보았다. 섬세한 분위기의 방에는 어울리지 않는 무거운 책이었다. 하지만 상관없었다. 이제는 내 방이니 말이다. 우선 책상 위에 대충 나란히 세워보았다. 뒤로 물러서서 괜찮은지 살펴보려고 했는데 일어서는 바람에 책이 기우뚱하더니 우르르 떨어지고 말았다. 책상을 장식하고 있던 큐피드 조각상도 함께 떨어졌는데 중간에 휴지통과 부딪히면서 박살이 나버렸다. 나는 잘못을 저지른 아이처럼 재빨리 문 밖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앉아 조각들을 손으로 주었다. 봉투 하나를 찾아 거기 쓸어 담은 뒤 서랍 깊숙이 숨겨두었다. 책을 들고 서재에 갔더니 마침 맞은 자리가 있었다. 자랑스럽게 그 선물을 보여주었을 때 맥심은 큰 소리로 웃었다. 당신 참 대단하구려. 책 한 장 펼쳐보는 일 없는 누님이 책 선물을 하게 만들었으니? 혹시 누님이 무슨 말 안 하셨어요? 저를 어떻게 생각하셨다든지 하는. 점심 먹으러 왔던 날 말이요? 아무 말 안 했던 것 같은데? 그 다음에도 편지를 보내왔거나 할 수 있잖아요. 큰일이 터지지 않는 한 우리 오누이는 편지 같은 건 쓰지 않아요. 편지는 시간 낭비일 뿐이요. 그러니까 나는 큰일이 아닌 셈이군. 나는 생각했다. 내가 비어트리스였다면, 그래서 남동생과 결혼한 여자를 처음 만났다면 무언가 자기 의견을 말했어야 하는 게 아닐까? 도무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몰라도 말이다. 하지만 그건 아닌 것 같았다. 비어트리스는 직접 런던까지 가서 책을 사보내는 수고로움을 감수하지 않았나. 나를 싫어한다면 그렇게까지 했을 리 없다. 그 다음 날이었다. 점심 식사가 끝난 후 서재로 커피를 가져온 프리스가 머뭇거리더니 말을 꺼냈다. 말씀 좀 드려도 괜찮을까요? 맥심이 놀란 듯이 문에서 눈을 뗐다. 그럼 프리스 무슨 일이지? 프리스는 엄숙한 표정을 지었다. 순간 나는 프리스의 아내가 죽기라도 했나 싶었다. 로버트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버트와 댄버스 부인 사이에 약간 언쟁이 있었던 모양인데 로버트가 몹시 화가 났습니다. 이런 맙소사. 맥심이 내 쪽을 보며 혼자 말을 했다. 나는 당혹스러울 때면 늘 그랬듯 허리를 굽혀 제스프를 쓰다듬기 시작했다. 댄버스 부인이 거실에서 귀중품 하나가 없어진 것을 보고 로버트 지시 모양이라고 여겨 다그쳤다고 합니다. 거실에 꽃을 가져가는 게 로버트가 맡은 일 중 하나이니까요. 꽃 장식이 끝난 후 댄버스 부인이 들어가 보니 귀중품이 없어진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버트가 훔쳤든지 아니면 깨트린 후 시치미를 떼었든지 둘 중 하나라고 생각했던 거죠. 로버트가 자기는 아무 잘못도 저지르지 않았다면서 제게 달려와 하소연을 하더군요. 아마 오늘 점심 시중 들 때도 제정신이 아니었을 겁니다. 어쩐지 왜 접시도 안 놓고 커틀릿을 담으려고 하는지 이상하게 생각했지. 그런 일이 있는 줄 몰랐군. 누군가 다른 사람이 그랬나 보지. 하녀들이나. 아닙니다. 댄버스 부인은 하녀들이 청소하기 전에 그 실을 확인했습니다. 어제 마님께서 자리를 뜨신 후 그 방에는 아무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로버트가 처음으로 꽃을 갖고 들어갔습니다. 로버트에게나 저에게나 퍽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그렇군. 댄버스 부인을 여기 오라고 해서 차근차근 생각을 해보도록 하지. 근데 없어진 귀중품이 무엇인지? 책상 위에 있던 큐피드 조각상입니다. 그래? 그건 우리 집에서 제일 비싼 물건 중 하나가 아닌가? 찾긴 꼭 찾아야겠군. 당장 댄버스 부인을 오라고 해요. 알겠습니다. 프리스가 나가고 우리 둘만 다시 남았다. 골치 아픈 일이 벌어졌구려. 그 조각상은 값이 어마어마할 거요. 난 하인들이 시끄럽게 구는 것도 딱 질색이요. 사실 이건 당신 일인데 왜 나한테 얘기를 하는 것인지 모르겠군. 나는 얼굴이 홍당무가 된 채 고개를 들었다. 여보, 진작 말했어야 했는데 잊고 있었어요. 사실은 제가 어제 거실에서 그 조각상을 깨뜨렸어요. 당신이 깨뜨렸다고? 아니, 그런데 왜 프리스가 얘기를 꺼냈을 때 말하지 않았어? 모르겠어요.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절 바보로 할까봐 그랬나 봐요. 이제 더더욱 당신을 바보로 생각할 거요. 당신이 이제 프리스와 댄버스 부인에게 설명해야 하오. 맥심, 당신이 말해주면 안 될까요? 전 위층으로 올라갈래요. 바보같이 굴지 마요. 그럼 당신이 하인들을 무서워하는 게 돼. 전 무서운걸요? 아니, 무섭다기보다는. 문이 열리고 프리스와 댄버스 부인이 들어왔다. 나는 눈빛으로 맥심에게 애원했다. 맥심은 할 수 없다는 듯 어깨를 으쓱하고는 입을 열었다. 오해가 있어서 댄버스 부인. 사실은 더윈트 부인이 조각상을 깨뜨리고 미처 이야기를 못했다고 하는군요.
모두들 나를 쳐다보았다. 정말이지 다시 어린아이가 된 것 같은 기분이었다. 얼굴이 달아올랐다. 미안해요. 로버트가 누명을 쓰게 될 줄은 몰랐어요. 나는 댄버스 부인을 바라보면서 말했다. 복원이 가능한 상태일까요, 마님? 댄버스 부인은 전혀 놀라지 않은 모양이었다. 해골처럼 흰 얼굴과 검은 눈동자를 보자 나는 부인이 상황을 다 알면서도 나를 시험하기 위해 로버트를 몰아세운 것이 아닐까 싶었다. 안 될 것 같아요. 산산조각이 났거든요. 그래, 그 조각들은 어떻게 했소? 맥심이 물었다. 죄인을 잡아놓고 신문하는 것 같은 양상이었다. 봉투에 넣었어요. 내 스스로도 그 조치가 한심스럽게 느껴져 목소리가 기어들었다. 그리고 봉투는 어떻게 했소? 맥심이 담뱃불을 붙이면서 다시 물었다. 반쯤은 재미있다는 듯, 반쯤은 화가 난 듯한 어조였다. 거실 서랍 안쪽에 넣어두었어요. 더윈트 부인은 이제 곧 감옥이라도 갇힐지 모른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요. 댄버스 부인, 자, 이제 봉투를 찾아 런던으로 보내시오. 복원이 불가능하다고 하면 할 수 없는 일이지. 브리스, 어서 로버트에게 일이 다 해결되었다고 알리게. 브리스가 나가고 난 후에도 댄버스 부인은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 로버트에게 사과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정황상 로버트 짓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습니다. 더윈트 부인께서 깨뜨렸다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앞으로 다시 그런 일이 있으면 마님께서 직접 저한테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아무 문제 없을 테니까요. 당연히 그래야지요. 이 사람이 왜 어제 안 그랬는지 모르겠어. 안 그래도 그 얘기를 하려는 참이요. 맥심이 서둘러 대답했다. 더윈트 부인께서 그 큐피드 조각상의 값어치를 모르셨기 때문이었겠죠? 댄버스 부인은 내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아니,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조심스럽게 조각들을 주워 모은 거죠. 그리고는 아무도 모르게 서랍 안에 숨겨두었소? 그랬소? 맥심이 웃으면서 말했다. 그건 견습하니나 할 법한 행동이 아닌가, 댄버스 부인? 맨들리의 견습하녀들은 거실의 귀중품을 절대로 만질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댄버스 부인이 정색을 했다. 물론 그렇겠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거실의 귀중품은 한 번도 망가진 적이 없었습니다. 늘 극도로 조심해왔죠. 작년부터는 먼지 털기 청소도 제가 직접 해왔습니다.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더윈트 부인이 살아계실 때부터 귀중품 관리는 철저했죠. 잘 알았네. 이제 나가보게. 댄버스 부인이 방을 나갔다. 나는 창가에 앉아 밖을 내다보고 있었다. 맥심은 다시 신문을 펼쳐들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여보, 미안해요. 제가 부주의했어요. 책을 책상 위에 올려두고 잘 서 있는지 보려고 했을 때 조각상이 떨어져 버렸어요. 이제 잊어버려요. 아무 일도 아니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제가 좀 더 조심했어야 했어요. 댄버스 부인이 저한테 몹시 화가 났을 거예요. 댄버스 부인이 대체 무엇 때문에 화를 낸다는 말이요? 그 조각상은 부인께 아니지 않소? 그건 아니지만 부인은 자부심이 대단하잖아요. 그 실물건이 이제까지 한 번도 깨지지 않았다니 더 그래요. 제가 처음으로 실수를 저질렀으니까요. 그래도 당신은 운 나쁜 로버트보다는 낫소. 차라리 제가 로버트였으면 좋겠어요. 댄버스 부인은 절대 저를 용서하지 않을 거예요. 댄버스가 전능한 신이라도 되어 난 이해를 못하겠어. 부인이 무섭다는 말은 또 무슨 뜻이요? 정확히 말하면 무서운 건 아니에요. 자주 만나는 사이도 아니니까. 뭐라 설명하기 어렵지만 하여튼 불편해요. 당신은 참으로 이상한 행동을 했어요. 그런 일이 있었으면 당장 부인을 불러 자, 이걸 복원할 수 있는지 알아봐요. 라고 말하면 그만이요. 조각을 긁어 모아 서랍 안에 감추다니. 그건 안주인다운 처신이 아니요. 아까도 말했지만 견습하니나 할 짓이지. 전 견습하니나 다름없는 존재예요. 여러 면에서 그렇죠. 아마 그래서 제가 클래리스와 잘 지내는지 몰라요. 출신이 비슷하니까요. 클래리스도 그래서 저를 좋아하는 것 같고 지난번에는 그의 어머니를 만났지요. 클래리스가 몸종 일을 재미있다고 하더냐고 물었더니 그 어머니가 뭐라고 한 줄 알아요? 아주 재미있다고 한답니다. 마님을 모신다는 생각은 전혀 들지 않고 그냥 비슷한 처지의 사람과 어울리는 것 같다고요? 라나요? 이게 칭찬이라고 생각해요? 누가 알겠소? 다만 클래리스 어머니의 사는 꼴을 생각하면 모욕일지도 모르겠군. 쓰러져가는 오두막에 사는데 늘 삶은 양배추 냄새가 진동을 하지. 한때는 올망졸망한 아이들이 무려 9이나 딸려 있었어. 신발도 안 신고 머리에 양말을 뒤집어 쓴 채 일하겠다고 나왔더군.
일을 그만두게 하는 것도 퍽 힘들었다니까. 그래서 단정하고 깔끔한 클래리스를 보면 때로 이상하게 여겨질 정도요. 클래리스는 숙모와 함께 살았대요. 제 플라넬 치마에도 앞쪽에 얼룩이 있어요. 물론 양말을 머리에 쓰고 맨발로 돌아다니지는 않지만 나는 클래리스가 앨리스와 달리 내 속옷을 아무렇지 않게 여겼던 이유가 무엇인지 알 것 같았다. 어쩌면 그래서 주교 부인보다는 클래리스 어머니와 만나는 게 더 마음 편한가 봐요. 주교 부인은 제가 자기들과 비슷하다고는 절대 말하지 않으니까요. 당신이 그 얼룩 묻은 치마를 입고 찾아간다면 그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어. 물론 그 치마를 입지는 않아요. 갖춰 입고 가죠. 하지만 어떻든 옷차림만 보고 상대를 판단하려 드는 사람은 싫어요. 주교 부인은 옷차림에는 아마 전혀 관심이 없을 거요. 물론 우리가 처음 답방을 했을 때처럼 당신이 마치 시험이라도 보러 간 양 의자에 꼿꼿이 앉아 네, 아니요 소리만 한다면 놀라긴 하겠지. 어색하고 어려운데 그럼 어떻게 해요? 어색하고 어렵다는 건 알아요. 하지만 그걸 이겨내려는 노력은 안 하는 것 같소? 어쩜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저 매일같이 누군가 새로 만날 때마다 노력하고 있어요. 최선을 다한다고요. 당신은 모르겠죠? 당신한테는 누구를 찾아가고 만나는 일이 아주 익숙할 테니까. 하지만 전 이런 환경에서 자라지 않았다고요. 무슨 소리를 하는 거요? 이건 자라난 환경의 문제가 아니요. 그저 노력의 문제일 뿐이지. 당신은 내가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하는 것 같소? 끔찍하게 지루한 일이라고 생각하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해야만 하는 일이지. 지루함과는 달라요. 지루한 걸 무서워할 이유는 없죠. 그저 지루하기만 한 거라면 무슨 문제겠어요? 분평에 나온 소보듯 절 아래 위로 훑어보는 시선이 싫단 말이에요. 누가 당신을 아래 위로 훑어본다는 거요? 모두가 그래요. 여기 사는 모두가 말이에요. 설사 그렇다 해도 뭐가 그리 중요하오? 당신은 이곳 사람들이 단조로운 삶에 커다란 흥미거리가 되고 있어. 어째서 제가 흥미거리가 되고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거죠? 이곳 사람들에게는 늘 맨들리가 제일 큰 관심 대상이었으니 그렇소. 그러니 사람들 눈에 제가 얼마나 우습게 보였을까요? 맥심은 대답 없이 신문에 눈길을 주었다. 그러니 사람들 눈에 제가 얼마나 우습게 보였겠어요? 나는 다시 반복했다. 아마 그래서 당신은 저랑 결혼한 모양이에요. 제가 멍청하고 수줍음 많고 경험도 없다는 걸 알고 그렇다면 입방에 오르내릴 일도 없겠다고 생각했겠죠? 맥심은 신문을 집어던지고 벌떡 일어섰다. 그 말은 대체 무슨 뜻이오? 그의 얼굴이 일그러지고 표정이 어두워졌다. 목소리도 평소와 달리 거칠었다. 아무 뜻도 없어요. 나는 창문에 등을 기대었다. 별 뜻 없었어요. 왜 그렇게 무슨 표정을 짓는 거예요? 이곳 사람들의 입방아에 대해 무슨 소리를 들은 거요? 아무 말도 듣지 못했어요. 전 다만 생각나는 대로 말한 것뿐이에요. 여보, 그런 눈으로 보지 마요. 별 뜻없는 말이었어요? 나는 겁에 질려 말했다. 누가 당신한테 얘기를 한 모양이군? 아니에요. 아무도 그러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왜 그런 소리를 하는 거요? 말했잖아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떠든 거라고요. 화가 나서 그랬어요. 사람들을 찾아가는 일이 싫어서 견딜 수 없어요. 게다가 당신은 제가 수줍어한다고 야단을 치고요. 맥심, 정말로 다른 뜻은 없었어요. 제발 믿어줘요. 그런 말은 듣기 좋은 건 아니지 않소? 맞아요. 제가 생각이 짧았어요. 그는 잠시 나를 바라보더니 주머니에 손을 찔러 넣고 방안을 이리저리 오갔다. 당신과 결혼한 게 너무 이기적인 생각이었나 보. 그는 천천히 생각에 잠겨 말했다. 갑자기 소름이 돋았다. 무슨 말씀이에요? 난 당신에게 그리 좋은 동반자는 못 되지 않소. 나이 차도 너무 많고 당신은 좀 더 기다렸다가 또래 청년을 만나 결혼했어야 했어. 나 같은 나이 든 사람 말고. 말도 안 돼요. 나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잖아요. 우리는 좋은 동반자예요. 그랬소? 난 잘 모르겠군.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세상 누구보다도 당신을 사랑한다는 걸 알잖아요. 당신 같은 사람은 제게 아무도 없었어요. 당신은 내 아버지이고 오빠이고 아들이에요. 내 모든 거라고요. 내가 실수했어. 당신은 응급결에 나한테 끌려온 거요. 당신에게 생각할 기회조차 주지 않았으니까. 전 더 생각하고 싶지 않았어요. 다른 선택을 했을 리 없어요. 당신은 이해를 못하는군요. 누군가를 사랑할 때면 당신은 이곳에서 행복하오? 맥심이 창밖으로 시선을 던지면서 불쑥 물었다. 때로 걱정이 되어
당신은 점점 야위해 가고 본래의 모습을 잃고 있어요. 물론 전 행복해요. 맨들리도 좋고 정원도 좋고 다 좋아요. 사람들을 찾아가 만나는 것도 괜찮아요. 좀 지겨워졌을 뿐이에요. 당신이 원한다면 매일이라도 사람들을 찾아다니겠어요. 전 한순간도 당신과 결혼한 것을 후회한 적이 없어요. 당신도 잘 알지 않나요? 그는 특유의 무심한 태도로 내 얼굴을 어루만지더니 허리를 굽혀 내 이마에 입을 맞추었다. 불쌍한 사람, 당신한테는 재미있는 일이 없지 않소? 나란 사람은 같이 살기에 까다로운 편이기도 하고. 까다롭지 않아요. 당신은 편한 사람, 아주 편안한 사람이에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요. 전에는 결혼이 끔찍한 일이라 생각했어요. 남편은 술을 마시고 욕을 하고 식사가 마음에 안 들면 투덜거리는 그런 존재인 줄 알았죠. 당신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나도 내가 그렇지 않은 사람이면 좋겠소. 맥심이 미소를 지었다. 드디어 그를 미소 짓게 만들었다는데 의기양양하여 나도 미소 지었고 그의 손에 입을 맞추었다. 우리가 좋은 동반자가 아니라는 건 말도 안 돼요. 매일 저녁마다 우리는 이렇게 함께 앉아 당신은 신문이나 책을 읽고 전 뜨개질을 하죠. 한 쌍의 비둘기처럼 오랜 세월을 함께한 노부부처럼요. 우리는 좋은 동반자예요. 그리고 행복하고요. 당신은 우리가 실수했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말했어요. 그건 진심이 아니죠, 맥심? 우리 결혼의 성공이란 건 당신도 아는 사실이잖아요. 당신이 그렇다고 생각하면 그걸로 됐어. 아니에요. 당신도 그렇게 생각해야지요. 그렇게 생각하죠. 우린 행복하죠.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내게 손을 잡힌 채 그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목이 타들어가고 눈이 충혈되었다. 오 하나님, 이건 마치 막이 내려지기 직전 두 배우의 모습 같잖아? 나는 생각했다. 이제 연극이 끝나면 관객들에게 허리 굽혀 인사하고 분장실로 가는 건가? 맥심과 내게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없어. 나는 맥심의 손을 놔주고 창가 의자에 앉았다. 나 자신이 냉정한 투로 말하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솔직히 인정하는 편이 좋아. 무언가 꾸며대는 건 싫거든. 거짓을 주장한다면 난 더 이상 머물지 않고 멀리 떠나버릴 거야? 물론 그건 내 상상이었다. 연극에 등장한 소녀의 대사라고나 할까? 나는 그 역을 맡은 소녀의 모습을 그려보았다. 키가 크고 날씬한 당당한 모습이었다. 어째서 대답을 안 하는 거죠? 내가 물었다. 그는 두 손으로 내 얼굴을 받치고 내 눈을 바라보았다. 바닷가에 나갔다 돌아와 이 방에서 차를 기다리면서 그랬던 것처럼. 어떻게 대답할 수 있겠소? 나도 답을 모르는데 말이요. 당신은 우리가 행복하다고 생각하니 그렇다고 해둡시다. 난 잘 모르겠으니 당신 말을 따르겠소. 우리는 행복한 거요. 자, 그럼 그렇게 결론이 난 셈이요? 그는 다시 내게 입을 맞추었고 다시 방 안을 오갔다. 나는 창가 의자에 꼿꼿하게 앉아 두 손을 무릎에 얹었다. 저한테 실망해서 그런 말을 하는군요. 전 매사에 서툴고 실수하기 일쑤죠. 옷도 잘 못 입고 사람들 앞에서는 수줍음을 타요. 몬테카를로에서 이미 다 말씀드렸잖아요. 당신은 제가 맨들리에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만해요. 당신이 옷을 못 입는다거나 서툴다고는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어. 그건 당신 상상에 불과해요. 수줍음을 타는 문제는 노력해서 극복하면 될 테고 전에 말했잖소? 우리는 같은 얘기를 반복하고 있어요. 늘 시작점으로 다시 돌아가죠. 모든 게 거실의 조각상을 깨뜨린 탓이에요. 그런 일이 없었다면 아무 문제 없었을 거예요. 우린 커피를 마시고 정원으로 나갔겠죠. 아, 그놈의 조각상. 설사 그 조각상 10,000개가 깨진들 내가 눈 하나 까딱할 것 같소? 값비싼 거라면서요? 그게 얼마인지는 다 잊었소. 관심도 없고. 거실에 있는 물건은 다 비싼 건가요? 아마 그럴 거요. 왜 그런 비싼 것들이 다 거실에 모여 있죠? 나도 모르오. 아마 거기 있어야 돋보이는 모양이요. 늘 그랬나요? 당신 어머니가 살아 계실 때에도? 아니, 그렇지 않소. 그때는 귀중품이 집안 곳곳에 흩어져 있었지. 의자는 창고에 두었던 것 같소? 그럼 거실이 언제 지금처럼 꾸며진 거죠? 내가 결혼했을 때요. 그럼 큐비드 상도 그때 놓였겠군요? 그럴 거요. 그 전까지는 창고에 있었고요? 아니, 그렇지는 않아요. 사실 그건 결혼 선물이었어. 레베카는 도자기에 관심이 많았거든. 나는 차마 그의 얼굴을 바라볼 수 없었다. 그래서 손톱만 만지작거렸다. 그는 그 단어를 아주 자연스럽게 아무렇지도 않은 듯 입 밖에 냈다. 전혀 힘들지 않은 모습이었다.
잠시 후 나는 슬쩍 그를 곁눈질했다. 그는 주머니에 손을 찔러 넣고 벽난로 앞에 서 있었다. 레베카를 생각하고 있어. 나는 생각했다. 내가 받은 결혼 선물이 레베카가 받은 결혼 선물을 깨뜨리게 된 상황이 의아하겠지. 큐피드 조각상을 선물한 사람이 누구일지 기억할까? 그 선물을 보고 레베카는 얼마나 기뻐했는지 다시 떠오른다. 레베카는 도자기에 관심이 많았군. 레베카가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 큐피드 포장 상자를 조심스레 열고 있을 때 그가 그 방으로 들어갔는지도 몰라. 레베카는 그를 보고 미소 지었겠지? 우리한테 어떤 선물이 왔는지 한번 봐요 라고 말했을 거야. 상자에 손을 넣어 그 도자기, 손에는 활을 들고 한 발로 서 있는 정교한 큐피드를 꺼냈으리라. 이건 거실에 두어야겠어요? 레베카는 이렇게 말하고 맥심과 함께 큐피드를 유심히 살펴보았겠지. 나는 계속 손톱을 만지며 딴청을 부렸다. 내 손톱은 볼품없이 짧았다. 특히 엄지손톱은 생살이 드러날 지경이었다. 나는 다시 맥심을 바라보았다. 그는 여전히 벽난로 앞이었다. 무슨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 목소리는 침착했다. 마구 들끓는 가슴 속과는 다르게 말이다. 그는 담뱃불을 붙였다. 그날 하루 동안 25개비는 피우된 듯 했다. 이제 겨우 점심시간이 지났을 뿐인데 그는 벽난로에 성냥을 던지고 신문을 집었다. 별 생각 안 했어. 왜 그러? 아니, 그저 당신이 너무 심각해 보였어요. 어딘지 멀리 가버린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그는 휘파람을 불면서 손가락으로 담배를 이리저리 돌렸다. 사실은 캐닝턴 크리켓 경기에서 미들섹스를 상대할 서리팀 선수들이 결정되었을지 궁금해하고 있었어. 그는 의자에 앉아 신문을 펼쳤다. 나는 창밖을 내다보았다. 제프스가 다가와 무릎 위로 기어 올랐다.